안녕하세요, 엄마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에도 뵙고 이렇게 월요일 새로운 요일이 되었는데 월요일날도 보는데요. 오늘은 우리 수학 독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수학 독해 공부는 19일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아마 거의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독해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저도 한번 이제 참여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면 서술형 문장제, 문장제 문제의 기본서를 수학 독해로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수학 독해라는 것은 저희 C2M 에듀에서 보시면 S에서부터 D단계까지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는 5세부터 7세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한글을 약간 모르는 아이들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엄마와 함께 풀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어서 S부터 D단계까지 지금 초, 4, 5 정도까지 풀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3학년까지는 연산이 우선 주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A단계의 3권 보여드리면 A는 100가지의 수, A는 덧셈과 뺄셈, A4는 덧셈과 뺄셈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각 호별로 가장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주제별로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나 안의 문제도 곧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이야기 나누고 주제별로 아이들이 필요한 내용별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이에게 이 주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단계별로 그 단계보다 아랫 단계부터 차근차근 풀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서술형 문제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수학 독해를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수학 독해를 찾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집을 좀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수학 독해적인 문제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우선 P3에 있는 덧셈 이런 걸 보여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10 가르기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다음에 물음에 답하여라고 이렇게 간단한 문장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단계 같은 경우에는 유화 단계이기 때문에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문장부터 점차적으로 단계가 올라가면서 문장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우리 아이가 문장제 문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서술형 문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조금 다양하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문장제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겠죠. 읽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우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겠구나라는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겠죠. 어떻게 푸는 게 좋은지. 여자아이가 11명 있고 남자아이가 8명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지. 11명과 8명이 있으면 19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19명 이렇게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도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맨 처음에 이해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를 푸는 계획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검토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학 독해라는 건 우선은 이해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엄마쌤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는 책은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수학 문제를 긴 문장을 풀 때는 되게 어려워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저 역시 저학년, 1, 2학년 유아 아이들은 아무래도 책 읽는 게 중요해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긴 하지만 책 읽는 게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데 우리 아이가 문제 푸는 것까지
접근이 안 돼요 라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책 읽기하고 문제풀이 과정은 뭐 사고력 문제든 문장제 문제든 서술형 문제든 문제가 길어지는 문제들을 봤을 때 책을 읽는 거와 문제를 잘 푸는 것은 약간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책을 읽는 게 플러스가 되어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책 읽는 게 많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봤던 친구들은 굳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았더라도 이해도가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책 읽는 수준이 높다거나 책 읽는 걸 많이 해봤던 아이들은 좀 문제가 생소하더라도 문제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건 수학적인 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개념이 있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해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독서만 한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사고력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으면 되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책 많이 읽는 게 사고력 문제를 풀거나 문장제 문제를 풀거나 서술형 문제를 푸는데 아무래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답까지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적인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계획하고 뭐 문제를 풀어보고 검토하는 과정까지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수학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꼭 생각하고요. 엄마쌤 분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독서가 베이스가 되어야 되고 독해력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지면에 있는 문제집을 잘 풀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수학 문제 풀 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뭐 옆에서 지켜봐 주시거나 아니면 혼자 풀게끔 하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S단계를 만약에 뭐 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아직 유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엄마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림이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옆에 엄마가 있는데 그게 불안해서 무언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생각하는 힘이 생각보다 많이 커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봤을 때 엄마가 봤을 때는 이 문제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뭐 농구공이 만약에 뭐 몇 개가 있습니다. 단위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이 페이지를 풀기 전에 저는 자동차는 우리가 보통 뭐 지나가는 게 몇 대야? 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번씩 해주고 나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좀 생활 속에서도 저기 지나가는 새가 몇 마리야? 라고 물어본다거나 아이가 엄마한테 문제를 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서술형 문제, 뭐 서술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조금 차근차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지금 뭐 빈칸, 음료수가 몇 병 있습니다. 그럼 8병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8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8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8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S단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뭐 서수나 기수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이들과 익숙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좀 노출이 더 많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뭐 저도 얼마 전에 질문 보니까 오답 노트를 해야 되나요?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쌤 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유아까지 굳이 이렇게 막 적어봐야 되나? 아직 뭐 글씨를 아직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들도 좀 적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런 단어 하나, 감자가 6개 있습니다. 소나무가 7그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한 문장 정도씩 적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질문 받는 것들이 이제 서술형에 대한
서술형 문제에 대한 것들이 워낙 지금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쌤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그런 거예요. 1학년 문제집 같은 거 봤을 때도 서술형을 쓰는 게 많잖아요. 근데 1학년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바로 노출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 되나? 라고 이제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우면 서술을 꼭 해야 되는 문제들이 워낙 많지만 1학년에 그냥 덧셈 뺄셈, 우리 아이는 2자리 덧뺄셈을 하고 있는데 한 자리 10 가르기 정도의 덧뺄셈도 서술형을 풀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제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저의 의견은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서술형 문제가 만약에 뭐 단원평가라든지 학교 시험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써보는 걸 권해드리는데 모든 문제를 다 서술형으로 풀 필요는 없고 직관적으로 풀 수 있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설명해 볼까? 라는 형식으로 조금 의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장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밑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꼭 다양하게 많이 푼다기보다는 한 문제 정도, 뭐 2문제 정도 한 단원에 그 정도는 쭉 아이가 잘 적어볼 수 있도록 혹은 적는 게 어렵다면 중요한 문장 한 문장이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1학년 아이들, 뭐 유아 아이들에게 서술형을 막 빽빽하게 3줄, 4줄씩 적는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처음에 서술형 문제 풀이가 힘들다라고 하면 문제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문장제를 풀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의 문장제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이렇게 뭐 문제를 쓸 수 있는 거겠죠. 둘 중에 만약에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그럼 우유는 6개가 있고 초콜릿은 4개가 있으니까 우유는 초콜릿보다 2개가 더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 2개씩 만들어 보는 것을 먼저 접근하고 나서 긴 문제들을 핵심 파악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풀이를 할 수 있는지를 또 좀 확인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장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걸 다 적어서 풀기보다는 우선 식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거. 식으로 우선 풀 수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서술을 혹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저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들을 딱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는 정리해 보는 것도 좋고 아이가 막 적는 걸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어떻게 문제를 푸는 계획을 너가 세울 건지를 엄마와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서술형 연습을 하겠죠. 아니면 그냥 문제집을 풀더라도 좀 되게 답답한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굉장히 뛰어나요. 만약에 아이가 뛰어나고 문제도 잘 풀고 제가 보기엔 되게 똘똘한데 정확도 자체가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가장 지금 많은 오답을 갖고 있는 경우는 애들이 대부분 0하고 6을 이렇게 저는 쓰는데 0하고 6이 꼭 0이 6처럼 보이고 6이 0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채점을 하면서 저도 아이들에게 이거 0이야 6이야 라고 우선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도 긴가민가 했다가 아무거나 찍어서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저는 정확하게 그 말한 거에 맞춰서 채점을 하는데 아이는 분명히 0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6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6이라고 대답했는데 0이라고 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꼭 좀 어릴 때부터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숫자를 정확하게 쓰는 연습이 되게 필요해요. 이런 걸로 시험에 틀리는 경우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서술형을 하면 할수록 숫자를 정확하게 쓰는 것, 물론 글씨를 정확하게 쓰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글씨를 잘 쓰는 것보다
누가 봐도 이 숫자는 0이구나, 누가 봐도 이 숫자는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3하고 5도 약간 비슷하게 쓰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조금, 그 다음 뭐 4하고 9도 아이들이 좀 비슷하게 쓰는 아이들이 아이들 필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제가 아이들 걸 봤을 때는 대부분 0하고 6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3하고 5나 4하고 9, 뭐 다른 아이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은 이제 단계별로 우선 S부터 D 단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S부터 뭐 P, A, B, C, D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두 권씩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S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5세에서 7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이에요.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는 거, 동서남북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7세인데 아직까지 오른쪽 왼쪽을 구분 못해요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번 들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수 있고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 위아래를 먼저 구분하고 나서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아래는 구분을 이미 한다라는 전제 하에 뭐 이렇게 문제들을 그럼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위아래는 구분하고, 여기에서도 먼저 기준과 위치라고 이제 3주차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바로 뭐 어디에? 바로 위에, 바로 아래, 바로 왼쪽, 바로 오른쪽,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금 더 지금 3주차라서 약간 난이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싶으면 이제 2주차에 가게 되면 위아래 위주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수학 독해는 1일부터 5일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일차하고 2일차까지는 조금 쉽게, 그 다음에 3일차부터는 이렇게 3일차, 4일차, 5일차까지는 좀 난이도가 있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수학 독해나 이런 걸 봤을 때 단계 선택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5세에서 7세에 속하고 수학을 많이 안 해본 아이들은 무조건 저는 S부터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어느 정도 풀어봤다 라고 싶으면 진단평가를 통해서 수학 독해를 조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집을 풀다가 이 문제집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으실 때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1, 2일차까지만 잘 푼다, 3일차부터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한다 라고 하면 그 전 단계부터 시작해 주시는 게 좋고요. S인데도 1, 2일차만 좀 어느 정도 풀고 3일차를 어려워한다 라고 하면 다른 저희 뭐 독해 말고도 다른 교재 먼저 뭐 플라토라든지 이런 걸 먼저 접해보고 나서 수학 독해를 조금 있다가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느 교재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아이에게 맞춰서 하면 우선 이 교재를 보여주고 1, 2일차까지만 하고 3일차부터 엄마의 도움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교재가 아직 우리에게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S단계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S2권이고요. 방향과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권은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우선 수, 9가지의 수예요. 그럼 여기 1학년 정도까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하기 빼기 부분이랑 방향과 위치, 속성 분류예요. 그럼 유아 때는 속성 분류라든지 방향 위치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수는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그냥 노출시켜 주시기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걸 꼽자면 저는 방향과 위치고, 이 부분을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계셨다가 왜 이렇게 못 풀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방향과 위치는 조금 어려워한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단계는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뒤에
확인학습도 수학 독해는 약간 페이지 수가 많긴 해요. 왜냐면 독해다 보니까 5일차하고 확인학습이 이렇게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1주차에 다 하기 만약에 조금 힘들면 그리고 처음 수학 독해를 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걸 꼭 한 달 만에 끝낸다는 게 아니라 약간씩 1차를 늘려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5주, 6주에 한 권씩 우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면 줄여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S단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여드렸고요. 혹시 뭐 보여달라는 교재 있으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하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S단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P단계에서는 7세, 6세에서 8세인데 저는 이제 대부분 7세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덧셈 뺄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된다라고 싶었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비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비교하는 부분도 사고력 교재에서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사고력 교재에서와 여기에서의 비교하기의 차이는 얘는 아무래도 문장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동그라미 치고 만약 가지는 고추보다 더 무겁습니다 라고 동그라미 치고 이걸 한번 읽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서술형 문장이나 문장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문제 요약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1일자부터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고 작은 거, 무게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색깔에 관련된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대부분 2일차까지는 약간 그림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일차부터는 대부분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무게를 비교하는 거, 이건 시소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2가지 상황을 보고 3개를 한꺼번에 무게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쌓기나무의 단위 무게라든지. 그래서 비교하는 부분 7세 때 이런 비교하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지 3학년 때 양감이 필요한다든지 단위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그래도 좋아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패턴 부분이겠죠. 패턴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P 사고 모양과 규칙 부분이에요. 그럼 패턴과 마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패턴과 마디는 반복되는 패턴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패턴과 그 다음에 마디를 찾아보는 거. 마디가 우리 만약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마디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아이에 맞춰서 용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디 찾기. 얘도 마디 찾기 2번째. 이런 식으로 우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고 얘는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사각형, 사각형, 육각형. 사각형, 사각형, 육각형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4학년 때 우리가 규칙 잡기 이렇게 하면 사각형, 사각형, 육각형이 반복됩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7세 S단계 후에 P단계가 3번째 거 하면 적당한가요? 그러면 S단계 후에 P단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7세. 네. 보통 아이라고 S단계를 우선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면 P단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1, 2, 3, 4, 5가 꼭 1호부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편한 대로 순서를 정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먼저 필요한 부분 위주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그래도 서술형이나 문장제 문제 위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산에 관련된 부분을 약간 빼놓고 좀 서술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약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P단계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2호, 4호 보여드렸지만 나머지 1호, 3호는 20가지의 수, 덧셈과 뺄셈, 모양과 규칙, 비교하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단계부터 만약에 지금 이제 거의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7세 아이들은 S해도 되고 P해도 되는데 우리 아이가 그래도 조금 수학적으로 괜찮다 싶으면 P단계부터 시작하셔도 좋은데 어차피 한 달 반, 많이 길어봤자 한 달 반이고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교재잖아요.
그럼 S부터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할 때 글을 몰라도 돼요. S단계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읽어주면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엄마들이 읽어주는 것도 나름 공부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6세 정도까지는 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뭐 집중하는 아이들이 가장 좋은 능력이 아무래도 청력이거든요. 제가 또 뭐 웩슬러 검사나 이런 것도 조금 해봤을 때 청력이 좋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도 잘 듣고 키포인트도 잘 잡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뭐 궁금하신 것을 올려주시면 제가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혹시 앞에 질문 못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단계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유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른쪽 왼쪽을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을 때 여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L로 만들 수 있잖아요. L을 만들 수 있는, 레프트를 만들 수 있는 게 왼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 독해로 공부한 학생들 되게 많아요. 한글 공부. 그래서 5세고 6세인데 수학 독해 한글을 몰라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선 시작 한번 해보시는 것 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유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 오른쪽 왼쪽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한 번 이해한다고 해서 뭐든지 바로 이해하는 거 아니죠. 어른들도 한 번 안다고 해서 바로 습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주시면서 뭐 왼쪽에 있는 무슨 물건 좀 갖다 줘 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의 집중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대부분 저희가 하루 1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분 거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10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하루 1차를 조금 줄이면서 문제량을 좀 줄이면서 10분 위주로 우선 적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1 A단계 완독했는데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다지기 하려면 서술형 문제집 어떤 게 좋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서술형 문제집들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만약에 교과 문제집 하고 계시면 교과 문제집에 나와 있는 서술형 문제들 위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단계는 S단계이고요. 5세가 굳이 풀지 않아도 5세, 6세, 뭐 7세가 처음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질문 우선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A단계로 한번 보면 A단계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A3이 가장 제가 보기엔 인기가 좋은 교재라고 생각해요. 저도 친구들이 맨날 우리 아이가 시계를 못 본다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시각과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계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아이들이 뭐 만화 영화 보는 시간이라든지 아이들이 뭐 학교 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1, 2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계, 달력, 그리고 구구단 세 가지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아 시기 때 물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유아 시기 때 혹시나 못했으면 1, 2학년 저학년에는 꼭 다지고 가야 되는 게 이 세 가지인데, 그냥 학교 교과 문제집을 보면 시계에 그냥 단순하게 한 단원 등장되어 있죠. 그리고 몇 시인지 볼 수 있고, 그 다음 30분짜리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각각의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볼 수 있고, 3학년 가면 초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럼 우선은 아이들은 요즘 전자시계를 워낙 많이 보니까 전자시계 보는 것부터 우선 숙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이 아날로그 시계 보는 게 어렵으니까 그거 먼저 한번 보고요. 만약에 집에 뭐 시계 교구나 이런 거 있으면 손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1일차도 마찬가지로 몇 시라고 나와 있으면 몇 시인 걸 우선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밑줄 친 곳에 알맞게 이렇게 넣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일차는 몇 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5시 30분. 그러면 몇 시 30분은 수작
두 가지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7세 읽고 쓰기는 가능한데 완전히 혼자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읽고 하면 어떤가요? 7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풀게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아이가 혼자 집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보통 만약에 한 페이지 이렇게 시간 주지 마시고 4문제 정도 푸는 시간 주시고 혼자 풀 수 있게끔 하고 4문제는 엄마랑 같이 풀고 그런 다음에 점차적으로 개수를 늘려가시는 걸 방법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보통 학원 레벨 테스트도 6세까지는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7세부터는 혼자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7세인데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혼자 문제를 풀었을 때 약간 그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입장에서 엄마들이 엄청 속상하겠죠. 우리 아이는 이걸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어떤 문제집이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집부터 점차적으로 혼자 풀 수 있는 양을 늘려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몇 시 30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하고 시간을 약간 구분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것은 지금 1학년부터 구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1시간 동안 공부를 할 거야. 그럼 몇 시에 끝나지?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시각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좀 고학년이 갔을 때는 원을 컴퍼스를 이용해서 시계를 그려보는 것 역시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계 바늘도 꼭 짧은 바늘, 긴 바늘, 뭐 시침, 분침 이런 다른 용어까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좋고요. 30분에 갔을 때는 그 사이, 만약에 4하고 5 사이면 긴 바늘은 6을 가리킵니다. 짧은 바늘은 4와 5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4시 반을 설명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적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빈칸으로 우선 하고 한 번씩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학년 정도까지는 막 엄청나게 많이 적는 게 아이에겐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원래 적는 걸 좋아하는 여학생이나 원래 적는 걸 좋아하는 남학생이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적는 것을 혹시 싫어하면 한 문장씩 적어볼 수 있게끔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 뭐 밑줄 먼저 긋는 거, 긴 바늘은 12, 짧은 바늘은 5라고 했을 때 뭐 가르치고 있을 때 수탉이 울기 시작한 건 시각을 적으세요 라고 하면 몇 시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시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1학년이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시계, 그리고 구구단, 그리고 규칙, 뭐 이런 덧셈과 뺄셈, 달력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1, 2, 5도 마찬가지로 덧셈과 뺄셈, 100가지의 수, 덧셈과 뺄셈, 시계와 규칙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덧셈과 뺄셈도 보시면 이렇게 빈칸이 되어 있고 문장제 문제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은 아무래도 연산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 숫자만 보고 독해력이 없이 그냥 숫자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어려운 문제집을 풀었을 때 아이가 이거 숫자만 보고 그냥 풀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해하고 풀었는지를 한 번씩 서술형으로 적어보게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아니면 그냥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아니면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 보게끔 하는 것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A단계까지 확인해 봤고요. B단계에서는 제가 비사 길이와 시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길이와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달력 부분까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달력 4주차에 구성되어 있고요. 달력 일주일은 7일이라는 거. 그
그 다음 1년은 12개월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라방 준비를 아침에 하면서 질문이 있더라고요, 도치맘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릴 겸 달력이 워낙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또 사고력 문제하고도 엄청 연관이 되고, 제가 지난주에 또 달력 수업을 했더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또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달력은 나중에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 2학년 때 배우는 거, 큰 달과 작은 달에 대한 개념 있죠. 31일까지, 30일까지. 혹시 윤년을 알고 있으면 윤년인 해는 29일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몇 주일, 며칠, 뭐 이런 거. 근데 굳이 아이들이 30일이 몇 주일, 며칠인가요? 라고 했을 때 조금 연산이 잘 된 학생들은 30을 7로 나눠보겠죠. 이렇게 나누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건 약간 연산이 잘 된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는 30을 7로 이렇게 빼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 정도 문제를 풀었을 때 9구단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7이 4번 있고 그 다음 2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럼 7이 4번 있으면 4주일이고 그 다음에 2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1년은 12개월이고 큰 달하고 작은 달에 대한 개념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은 12개월 부분이고요. 무슨 요일일까요? 라고 하면 저는 뭐 요일 없는 달력이라고 해서 달력 박스를 먼저 그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고요. 나중에 조금 3학년 이후 좀 더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30일인 경우에는 요일이 이틀이 늘어나는구나. 다음 달 요일이 이틀 후가 되는구나. 30일인 경우에는 3일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정도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해 4월이라고 했으니까 30일이라는 거, 이렇게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달력이랑 며칠 후 이런 것들은 굳이 나누기를 사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곱셈구구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지금 이제 뭐 종합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5일차로 되어 있고요. 뭐 생일이라든지 아이들이 잘 모르는 거, 뭐 식목일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어린이날하고 크리스마스 정도만 알고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이런 거 잘 모르는, 어버이날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알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고 나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치맘에 있었던 문제는 질문해 주신 게 60쪽에 이 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문제 어떻게 푸나요? 라고 이제 나와 있었는데, 그럼 이 두 문제는 제가 지금 같이 한번 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일이의 생일은 화요일이고 한영이의 생일은 수일이 생일에서 36일 후라고 합니다. 그럼 36은 7일은 7, 7이 14, 7, 3, 21, 7, 4, 28, 7, 5, 35에서 하루가 더 더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36일이 이렇게 되고 5주가 지나면 요일이 우선 똑같죠. 계속 화요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는 수요일이 되는구나. 한영이의 생일은 수요일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우선은 9구단으로 한번 풀고, 전 잘할 수 있어요. 전 나눗셈도 배웠어요. 라고 하면, 나머지 있는 나눗셈도 배웠어요. 라고 하면 5 나머지 1이라고 쓰면 하루 뒤라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다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이의 연산 수준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2번도 한번 볼게요. 3월 6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4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수학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3월 6일이 토요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그냥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토요일이고 6일이고 얘는 3월 6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주일마다 바뀐다라고 싶으면 13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바뀌면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27일이겠죠. 그럼 그 다음은 34니까 안 되겠네요. 그럼 28, 29, 30,
31 이렇게 되겠고요. 토, 그 다음에 일, 월, 화, 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목이 4월 1일이겠죠. 그럼 여기 전 날짜를 또 쓸게요. 4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금까지 쓸까요? 금 2일이고요. 왜냐하면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죠? 월요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월요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2일까지 쓰고 3, 4, 5일까지 이렇게 적겠죠. 그럼 4월 5일부터 다시 월요일이 되니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을 더하면 12일, 또 7을 더하면 19일, 또 7을 더하면 26일이죠. 아, 그럼 그 다음은 우선 4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4월 26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달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론 요일을 이렇게 다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요일을 이렇게 다 써야 된다면 요 정도 공간을 가지고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아, 7씩 더해지면 똑같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뭐 1일이 무슨 요일인데 다음 달 1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라는 것도 이제 뭐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것은 이제 좀 더 고학년이 되면 이제 풀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B단계를 보시면 이렇게 길이와 시간 부분, 단위에 관련된 부분이 나름 나와 있어요. 달력뿐만 아니라 시간 덧셈 뺄셈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B단계 한번 보시면 B4, B2, B1, B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곱셈99 중요하니까 나와 있고 연산 관련된 부분이 3개나 있고 그 다음에 길이와 시간이에요. 그러면 1, 2학년, 3학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연산이 많죠. 그리고 연산을 잘하면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문장제 문제를 굳이 잘 풀지 못하더라도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정말 수학을 잘하는 건지 우리 아이가 연산을 잘하는 건지 문장을 이해하고 푸는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학년 때까지 가장 중요했던 게 시계하고 달력하고 만약 9구단이라면 3학년부터 중요한 것은 양감을 익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수학적 감각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양감을 아는 것이 나름 중요해요. 그리고 양감이라는 것은 엄마샘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 길이가 만약에 1m야. 이거 맞아? 틀려? 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요거 10m 같아. 10m 같아?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10m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단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없다거나 아니면 우리 신체 부위에 대해서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거나. 그래서 제가 측정 단위를 문제를 풀 때, 측정 단위의 단원을 나갈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한 뼘 길이가 얼마인 줄 알아? 너의 한 뼘 길이. 혹은 너의 발 사이즈는 몇 밀리미터인 줄 알아? 너의 키는 몇 센티미터인 줄 알아? 너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인 줄 알아? 다 단위가 다른데 그 감을 아무래도 익히지 힘들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3학년 되기 전에 집에서 약간 노출을 시켜주시는 거죠. 아, 요 정도 높이가 1m야. 여기 책상 정도까지 높이가 1m고 너는 키가 120cm야. 너는 발이 200mm야. 그럼 200mm면 자로는 20cm 정도 되는 거야 라는 걸 미리 알려주면 확실히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덜해진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무게에 대한 부분 혹은 드리에 대한 부분. 드리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컵 하나가 몇 밀리리터인지 생각해봐. 아니면 큰 우유가 몇 리터인지. 아니면 생수통 하나가 몇 리터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게끔 3학년, 4학년 때 약간 그런 양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 거리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방의 대각선은 몇 미터인지. 아니면 책의 세로 길이, 가로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감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리고 킬로미터를 배우게 될 때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집에서 학원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는 10분 동안 어느 정도를 걸을 수 있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해본 다음에
문제집까지 접근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kg이 1000g이야 라고 그냥 이야기를 물론 하고 1톤이라는 건 솔직히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1톤이 1000kg이야 라고 하지만 저희가 뭐 이삿짐 센터 같은 거 봤을 때 아 저게 5톤 트럭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 5000kg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나름 무게에 대한 부분, 무게 어림, 이게 가장 솔직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는 3kg이야. 그럼 너가 들 수 있겠지. 3kg 정도 코끼리 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도하시면서 어림을 정확하게 잘하는 게 수학적 감각을 키우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엄마샘 분들이 이걸 왜 모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왜 이걸 막 높이가 냉장고 높이를 아이는 막 15m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생활 속에서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나름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엄마샘분들, 그리고 이런 수학 독해를 통해서 문장을 적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람, 킬로그램, 밀리리터, 리터, 미터, 밀리미터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위가 있죠. 그 단위가 나왔을 때 그 앞에 배웠던 단위까지 약간 섞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들이라는 건 우리가 액체에 대한 내용이다. 무게라는 건 우리가 지금 들 수 있는 무게이다. 길이라는 건 이런 표면적인 길이이다. 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C단계까지 봤고요. 분수와 소수도 3, 4학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수와 소수 부분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푸신 건데 밑에 한번 제가 이 문제 하나만 풀고 D단계 가볍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40장에 5분의 2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5개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5개로 나눴고 40장을 5개로 나누니까 다 8개씩 나누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1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사용한 색종이가 몇 장이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문제집에서는 남은 색종이가 몇 장입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16장이니까 16장을 사용했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무조건 단위까지 적는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도 어렵지 않게 무언가 그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나누고 곱하기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단계도 이렇게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측정 단위, 분수와 소수 이렇게 해서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되게 중요한 테마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양감 익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단계는 뭐 통계학 규칙도 있고 분수와 소수도 마찬가지로 여긴 덧뺄셈 부분이라서 조금 더 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읽고 나서 푸는 거기 때문에 소수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연산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조금 늦게 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연수도 큰 수부터 나와 있어요. 그럼 4학년 때부터 큰 수부터 그 다음 세 자리 곱셈이라든지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도 약간 큰 수 정도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D단계에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평면도형 내용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4학년 과정부터 나오는 도형은 새로운 개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형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4학년 되면서 도형을 더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그 밑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교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형에 대한 노출을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도 전 좋다라고 생각해요. 수직과 평행, 사각형, 뭐 삼각형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사각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새로운 개념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직과 평행이라는 거, 수직이라는 거, 수선이라는 거 뭐 이런 게 다 등장하지만 이게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도 똑같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서 이게 여기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이것도 모를 수 있어. 4학년인데 왜 이것도 몰라 하지 마시고 찬찬하게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무언가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평행하다고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평행한 두 직선을 우리는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칸들의 거의 대부분은 정의라든지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찾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 수 있도록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높이를 뜻합니다. 높이는 직각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과 각,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평행사변형의 성질, 사다리꼴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 정사각형의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 등은 다 초등학교 때도 나오지만 중2에도 똑같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잘 탄탄하게 해 놓으시면 중2 때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마름모와 직사각형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분류 벤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도 대부분 다 중등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학습도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뒤에 부분을 좀 적어놨어요. 다음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은 틀린 설명입니다. 틀린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직사각형 중에 마름모인 사각형은 그릴 수 없습니다. 직사각형 중에서 내각이 모두 직각이고 내변의 모두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그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포인트를 무언가 좀 적어볼 수 있게끔 이런 문제들은 적을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4학년, 5학년 정도이니까 이렇게 2줄 적는 거 너무 길어서 싫어해요. 3줄 정도 적는 거 싫어해요. 하지만 그래도 나누어서라도 적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서술을 여러 번 해본 게 나름 경험이 되어서 뭐 훨씬 더 나중에는 서술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기 정도까지 진행해 볼 거고요. 제가 계속 설명을 하느라 혹시 댓글을 못 다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댓글을 엄청 잘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도치맨 카페나 뭐 필진 카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서술형 문제나 문장지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독해 능력이에요. 하지만 독해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 능력까지 플러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독해 능력을 갖추고 나서 수학적으로 어느 실력을 갖췄을 때 문제 해결 능력까지 좋아진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하게 해주시면 3, 4학년 때도 충분히 서술형 문제, 문장지 문제를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독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문제 풀어보고 아이들에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 독해 공부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저희 라방은 내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23일이죠. 오전 11시에 4세부터 6세 유아교구 상상어에 대해서 원희쌤이 같이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수라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